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강의인데요. 집중을 잘 해주시고 PPT가 100장이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랩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전달력 있게 잘 전해보도록 하겠으니 집중 끝까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내용을 아이가 나라다라는 저희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난 두 번의 강의 동안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초등, 중등, 고등을 분석해서 알려드렸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많이 작년부터 도입이 되긴 했지만 올해 초중고 도입이 시작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단체를 아니요, 방금 움직여졌는데요. 아, 됐다. 아,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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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구나. 네. 이렇게. 네. 아, 네. 먼저 기관을 소개하고, 이 분석 내용, 네, 공유드리고,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방향 알려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이제 자녀사랑 학부모 전국연합 학부모 단체에서 교과서 모니터링을 이제 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학부모 참여를 권유를 해서 교과서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부모님이 섬세하게 보듯이 우리 아이가 받는 교육도 반드시 섬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연구소가 저희 미래세대 연구소입니다. 미래세대 연구소는 총 3가지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연대 형성 및 교육, 통일한국 다음 세대 교두보 역할까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내용이 도입이 되었고요. 이렇게 연차별로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초, 중, 고가 다 이제 도입이 되었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만 도입됐지만 중학교 1, 2, 3, 고등학교 1, 2, 3 교육과서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이제 다 구매를 해서 구매할 수 있는 교과서들은 구매를 해서 보고 이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라고 하면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실 때 이 책은 어떤 거의 교과서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용 표현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책 제목으로도 이 책은 인프라 엔지니어의 교과서다, 채용의 교과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쓰는 표현의 뜻이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모범적이거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책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요즘 교과서라는 그 단어는 이와 같은 대명사로 쓰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교과서 출판계가 이제 시장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가 38개, 2022 개정 기준으로는 약 500여 개의 출판된 도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정설 혹은 모범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과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장화로 이제 말을 했지만 시작은 검정 교과서가 많이 확장되었거든요. 원래는 국정 교과서가 많았는데 검정 교과서로 이제 확장된 것들이 많아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것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다양성을 조금 더 열어주고 좀 질의 품질을 더욱더 높이고 그러려는 이제 의도로 검정 교과서를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의 시장화가 되어버리니까 출판 업계에서도 교과서의 수요가 있는 그런 수요가 있는 교과서를 만들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출판계에 제시할 수 있는 요구사항 중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학부모님들 중에 많은 소비자들이 이 교과서를 싫어한다. 이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를 기획하고 만드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장단점과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분석 내용은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학생과 부모가 교과서 전쟁 속에서 분별력으로 승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주체는 바로 학생과 부모입니다. 학생뿐만이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교과서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지금 교과서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가장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교과서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면 학생도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분이다. 부모도 아들아, 딸아, 이거는 배운 부분에 있어서 반성경적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분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과서는 되게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제 문제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을 배우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 나는 어떤 세계관을 갖게 되는가? 또 그냥 왜? 이거 내용을 들었을 때 왜? 이런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정보들을 그냥 받아들이려는 태도보다 계속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수학 문제 푸실 때 이런 매직 박스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무슨 숫자를 넣어도 난 더하기를 4를 하겠다. 이것처럼 저희가 심지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여러 도서, 보도자료, 학교에서 내려오는 공지사항을 볼 때 나는 어떤 걸 보더라도 성경적 세계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범위는 2022 개정 초중고 교과서의 224권인데요. 범위가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시간 50분 요 분량 내로 응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지만 여러 사례를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해드려도 너무 과부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요 영상을 차근차근 계속 두고 보시고, 그리고 궁금하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분석한 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주제가 8가지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나름 이제 범주화한 카테고리인데요. 이 8가지를 주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교육인데요. 역사교육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초등학교는 이제 5, 6학년이 아직 도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초등학교는 5, 6학년이 이제 거의 다 교육부 국정도서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5, 6학년에 이제 민주사회의 발전사, 그래서 혹은 근현대사 이런 역사들이 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초등 부분이랑 중고등 부분 합쳐서 역사 파트는 한 번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양성 다문화 교육인데요. 이 교육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교육 현장 이슈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은 이미 다문화가 엄청 많이 시작됐어요. 자,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다문화 학생 현황이 이렇게 증폭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문화 학생이 19만 명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출생한 아이들이 이제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배나 늘었고요. 중도로 입국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때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인 거죠. 그 친구들도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외국인 자체는 거의 6배 가깝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가져왔는데 거의 이제 일부 학교는 심각한 경우는 10명 중 9명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팀은 이주민 밀집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양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 정책에 기반한 학교 비전과 목표 설정, 교육 활동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갔을 때 한 반에 한두 명 정도가 다문화 학생이어서 그 아이가 잘 따라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느낌보다 다수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또 다문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거주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도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문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굳이 한국의 문화를 배우지 않아도 다문화 아이들의 그 문화와 그 집단이 형성되니까 그 안에서 또 다른 문화와 집단이 형성된 대로 이제 나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을 채택해야 되는 방법은 다문화 학생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다라는 태도보단 다문화 학생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자문화, 대한민국의 문화를 가르쳐줘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중도 입국한 친구들도 엄청 많이 늘었죠. 이 친구들은 이미 외국에서 문화를 다 체험하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기존의 문화를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걸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기존 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편하겠죠. 그런 친구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려면 그래 너가 하도록 너의 문화를 마음껏 여기서 해 라는 태도보다는 그것도 권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런 곳이야 라는 걸 알려줘야겠죠.
네, 먼저 요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문화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대의 태도. 이게 이제 본문의 제목이에요. 다문화에 대해서 일단 편향된 서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니투데이의 요 신문을 인용해서 제주도에서 이제 입국하게 된 난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난민 수용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은 난민에 대한 이해의 부족,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난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과 잘못된 정보 등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미 난민 수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 편견 없애야 된다 라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친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환대. 맞이해주고 수용해주고 너희 문화가 옳아, 너희 문화가 좋아 라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분별력을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성을 인식하는 거지, 교과서를 계속 보다가 이 중간에 이 카테고리를 딱 보면 맞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까 빠졌던 게 뭐였죠? 대한민국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된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또한 이제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난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게 편견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편견인가요?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긴 하지만 실제 사례를 봤을 때 난민 중에서 난민인 척하면서 들어오는 이제 위장 난민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마약 밀거래를 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건 편견이라고 얘기하기 단언하긴 좀 어렵죠. 실제 사례가 있으니까요. 또한 이런 서술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외집단을 배척하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고 이런 태도는 조화롭고 사회 통합을 갖는데 가로막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말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교육의 현장에서는 그 문화 양상이 더욱더 확실하죠. 그러나 다문화 이주민에 대한 인식, 타문화를 가진 자들이 우리와 어딘가 다른지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문화 이주민에게 대한민국의 문화도 가르쳐줘야 되고 그걸 강조해줘야 됩니다. 또 기존의 사회 분열과 해체의 위기를 가져오는 사상과 종교, 가치관을 만약 갖고 있다면 충분한 심사를 거친 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민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환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로도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중국 공산당 첩자들, 마약 카르텔에 연관된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난민을 수용하되 난민으로 위장에 들어오는 위장 난민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도 있어야 됩니다. 다문화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해야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 합법적인 난민 수용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계시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용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세계 시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요. 세계 전체를 바라보며 세상과 자기 삶을 이해하고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며 지구촌의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비슷한 내용들로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곳은 가족, 주변에 있는 공동체, 내 나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라는 곳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저희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를 보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이 내용은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할 수도 있을 만한 개념의 확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뭐냐면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는 실효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의 일원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국가가 실효적인 권한을 가졌을 때 그 안에 있는 국민이 시민으로서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러나 현재 세계에는 시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거나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세계 국가가 존재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세계 국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과정에서 말하는 세계 시민의 그 내용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진 상태에서 자국에서 외국으로 확장되는 개념이고 세계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덕목을 갖춰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이 개념의 허점, 세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허점을 근거로 세계 시민의 정의를 더욱 보완하려는 명목으로 세계 국가의 개념이 존재하게 된다면 전무후무한 범세계적인 전체주의 정부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이 가능성을 염두한 채 세계 시민이란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바라보는 자는 태도가 아예 달라지겠죠. 네, 그 다음은 인권 교육입니다.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곳곳에 얘기가 됐던 주제가 인권 교육이어서 이제 취합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간단하게는 일단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그 용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그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말하면 이건 잘못됐어라고 레이더가 되는 거예요. 레이더. 감수성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건 인권 침해야. 이건 성차별이야. 라는 레이더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있냐면요. 먼저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픈되지 않아서 제가 성취 기준만 비교를 했는데 작년 15개정에서는 보시는 대로 이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의 활동을 탐구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번에 개정된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제거되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찾아서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에 참여한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이제 아무 분별력 없이 볼 경우에는 그래 인권이 침해되면 나쁘지.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사례를 찾고 해결 방안까지 탐색한다니 참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는 일단 첫 번째는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옛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사라지면 지금도 존재하는 세대 간의 갈등과 간극이 더욱더 좁혀지지 못하겠죠.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인권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뺀 것이죠. 그리고 현 세대가 값없이 누리는 자유와 인권 보장 등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우리 아이들은 경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중등 부분에서는 일단 주제를 뽑아 보자면 보편적 인권과 상대적 인권의 구분이 없습니다. 보편적 인권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생명권, 이런 거주의 자유권, 이런 등등이 있는데 상대적 인권은 말 그대로 상대적인 인권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생의 인권을 얘기하면 그와 대립되는 인권이 무엇일까요? 교권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자녀권을 얘기를 하면 부모권이 대립되겠죠. 한쪽의 인권을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반대쪽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상대적 인권을 가르칠 때는 그 정도를 알려줘야 되죠. 그런데 그 정도를 만약에 명확하게 못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언급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 인권의 그 사례를 중심적으로 주로 가르쳐줘요.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학교에서 입학생에게 사전 동의 없이 종교 수업을 꼭 들어야 한다고 해요. 이건 인권 침해 사례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미션 스쿨에서 미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미션 스쿨은 그 학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타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장님이 직원을 감시하려고 동의 없이 폐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였어요. CCTV를 설치하였어요. 라는 건 동의 없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근로자의 권리를 중요시하게 되면 당연히 사장님, 고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가 있겠죠. 고용자는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근무 태만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감시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게 뭐 24시간 감시인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따져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상대적인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일단은 인권 침해 사례 분석하기라고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개는 인권 침해가 맞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뭐 노인이 일하면 고객이 부담스러워하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것도 인권 침해인 거예요. 고용자가 노인을 거절할 자유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일을 더 잘하니까 똑같은 페이를 주고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은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인권 침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 활동에서는 점검하기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사례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도 나번 보시면 채식주의자인 을은 자신의 신념과 기호에 따라 학교 급식에서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한다. 하지만 학교의 예산은 문제로 채식 메뉴를 따로 제공받지 못하여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온다. 요 내용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국어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이 표현이 차별적 어휘라고, 효자 상품과 미수가는 차별적 어휘라고 합니다. 효자 상품이 이제 효자, 아들 자자를 써서 이제 그게 차별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효자 상품이란 단어를 쓰실 때 아들만 효도한다. 그럼 자녀 여자 딸이 효녀 상품이라는 말도 같이 써야 된다. 혹은 그걸 대체하는 뭐 다른 용어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지, 정말 이것이 맞다면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미숙아라는 말도 그 말을 쓸 때 우리 어린 아이를 정말 비하하는 의도로 그 단어를 쓰나요? 언어 공동체를 형성해온 역사의 전통 그리고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이 헤넴 에듀 출판사는 정교조에서 이제 기획해서 만든 이제 교과서인데요. 정교조는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만 가지고 오면 이런 내용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정교조 안에 성평등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가 이제 무지개 배움 꾸러기라면서 그 안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 교실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와 포스터, 상담 자료, 읽기 자료, 콘텐츠를 다 제공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만든 이제 출판사가 헤넴 에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은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동성애는 죄입니다라는 표현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싫어한다라는 표현이 누군가에게 혐오가 된다면 말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벌금까지 물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논쟁이 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는 이미 그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어휘의 사용은 특정 집단이나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공격하는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다.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라면서 예시가 나오는 게 초보. 무언가 미숙한 사람을 놀릴 때 나오는 초딩, 잼민이, 땡땡 리니, 이 말이 사회적 폭력이고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권 감수성 교육은 이제 보편적 인권 수준에서 인권 침해 사례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아직도 많은 것들이 근대화가 되어 있지만 현재 사회에서도 보편적 인권 수준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심지어 대한민국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 대상들에 대한 인권을 함양시킬 수 있는 침해 사례를 다뤄도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한해야 되고, 또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인권 감수성적으로 이 부분은 혐오적이야, 차별적이야, 그럼 하면 안 돼 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가 문제가 되는 걸 한번 찾아봐 라고 활동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기성세대와의 대화 가운데서 인권 침해 사례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인권 침해가 매일매일 일어나겠죠. 그럼 그분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응대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관계적인 측면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인권, 본인의 권리가 중심이 되어서 타인을 평가하고 재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인권 침해 발언과 행동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이 나를 인권 침해하려고 이런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의중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파악해서 그들이 갖는 문제가 진짜 차별적인 거라면 개선해야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일 겁니다. 혹은 세대적 차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그리고 그 간격을 메우려는 성숙한 태도도 같이 배워야겠죠. 만약에 이런 태도 없이 인권 감수성만 높인다면 우리 아이들이 교만하고 오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높여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고등 부분에서는 인권 교육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초중고에서. 이제는 그 통계 자료까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취 기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소수자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 모색하는 요 인권 부분에 대한 성취 기준 돼 있는데 그 밑에 고려 사항에 인권 지수를 통해서 만약에 학습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 상황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하되, 이 개량적인 방식으로 얻어진 인권 지수의 특성으로 개별 인권 지수가 특정 국가의 절대적인 인권 지수를 수준을 반영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통계를 볼 때 이건 당연한 통계 해석하는 해석의 이제 자세이기도 한데 그 부분들이 고려 사항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고등학교 통합사회는 전체가 이제 7개의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지수, 국제 지수가 이제 성격차 지수, 성불평등 지수, 그 다음에 이 2개의 지수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지수의 질적 분석, 문화적 해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상황에 그 국가에 이거를 통계내기 위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더불어 앞에서 말했던 고려사항, 이 인권지수가 각 국가의 절대적인 인권 수준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다르다. 이걸로 인해서 순위를 매길 수 있고 이런 건 아니다. 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곳은 3곳.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는 이제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침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추가적인 설명 전혀 없이 그냥 이 3개가 날개 쪽에 이렇게 딱 나와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봤을 때 그 지금 사회 파트가 차별 문제와 해결 방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부분들이 차별이다라는 근거로 통계가 사용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두 번째 걸 한번 보시면 여성 임원이 입는 기업, 남성 임원만 입는 기업, 흔히 말하는 유리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계를 봄에 있어서 그 기저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노동보다 육아를 택하겠다, 노동보다 다른 걸 택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근거만으로 이걸 통계를 무조건적으로 해석할 수는 당연히 없죠. 복합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분명 여성이 고위 임원에 올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읽으면서 여기를 본다면 그 안에 있는 질적인 해석, 문화적인 해석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또 역차별 부분을 보게 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다룰 때 역차별에 대해서 당연히 언급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들을 배려해주되 그 배려가 너무 지나치게 될 경우에는 이게 되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제대로 다루고 있는 부분 교과서는 한 2곳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물권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국어 파트에서 이제 논증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과연 이 글의 논증의 방식이 타당한가라는 걸 분석해 봅시다라는 부분에 이제 사례로 사용되는 게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학습 활동들은 다 논증에 대해서 나와요. 이 글쓴이의 논증의 방식, 이 근거로 인해서 이 사람은 동물이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논증의 방식이 어떻다고 생각하니 이런 활동들이 나와요. 근데 그 단락 중에서 필자가 유일하게 이제 예상되는 반박에 대해서 다시 반박한 본문인데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름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면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종의 촉함으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논리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그 이유에서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아 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물이 인간보다 이성적 사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건가요? 더 복잡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갓난아이도 동물이랑 뭐가 다르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근거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동물권은 있다라는 글이에요. 되게 길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이제 학습하는 활동들에는 다행히도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증을 재구성해 보자. 너의 관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쓴이 주장에 공감하니? 공감하지 않니? 공감한다면 왜 그런지 논증해봐. 공감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또 논증해봐. 이런 활동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분석한 모든 내용들에서는 어느 곳에도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반대되는 입장을 제시로 한 글을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의 바탕을 둔 청지기적 자연관을 근거로 했을 때 종차별주의의 반대의 의견 입장에서 서술된 글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습하도록 이렇게 문제로 제시되어 있지만 문제를 통해 사고에는 보는 거랑 지필자의 글로 그 논증을 접하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있죠. 동물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학대와 남용은 당연히 절제되어야 하지만 인간에게는 식용과 문화 발전을 위해서 동물이 이용되고 있지요. 지금도 이용되고 있고 이러한 이용은 불가피적이죠. 동물과 다른 인간의 독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연에 대해서 청지기적인 책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관도 같이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권 교육에 있는 문제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 예, 갈 길이 이제 반 정도 왔는데, 환경 교육 가보겠습니다. 환경 교육은 전체적으로 유네스코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그 목표들, SDG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어떤 것들,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옷을 사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룬 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증의 이제 주제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필자에 의하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당한 원칙이 온실가스 감축량을 국가별로 분해하고 저감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분담할지 결정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당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은 친구들은 물론 이게 논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대한 내용도 나오겠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감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행히도.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대되는 입장으로 글이 본문으로 사용된 글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환경운동가가 엄청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 국어, 그 다음에 기술과정에서 한 3-4곳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언급이 되냐면 청소년으로서 행동한 위인들도 나와요. 그래서 위인으로 나오는데 그레타 툰베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이분의 내용을 이제 한 3곳 정도에서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가지고 오지 못한 것도 있지만, 네, 이분은 이제 BBC 뉴스인데요. 2019년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시위를 얘기하면서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매주 금요일마다 시위에 나서면서 등고 거부 운동이 툰베리를 유명하게 만든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각하다. 기성세대는 우리의 미래를 망쳐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시태그로 이제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면서 금요일마다 등교 거부하는 운동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레타는 다보스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라면서 이제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자가 이제 어떤 논란을 갖게 됐냐면 2023년 이제 이상기후 집회 또 여느 집회에서 20살이 된 툰베리가 마이크가 뺏겼는데,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상기후에 대한 집회를 해서 그 관련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를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건 정치 집회가 아니다 라면서 마이크를 뺏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툰베리는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이스라엘이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를 인용했는데, 이는 이스라엘군이 직접 비판하고 나섰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툰베리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배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윤리 교육인데요. 생명윤리 교육에서는 몇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생명관입니다. 자,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이게 가나다라의 나가 아니라요. 요즘의 아이들은 예전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 자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자랐어요 라고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시겠죠? 바로 태아기 때가 누락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아기 때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뱃속에서 엄마 속에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자랐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2학년 1학기 배울 때 그 부분도 같이 가르쳐주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이런 것들을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 외에 3학년 1학기에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연표, 가족의 연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 메인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배우는 게 학습 주제예요. 성취 기준. 그런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연표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태아기는 없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할머니의 연표와 어머니, 부모님의 연표, 그 다음에 나의 연표 하면은 그 연계성을 보면서 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있었고, 엄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구나라는 그 생명의 연속성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같이 태아기를 다뤄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측면을 넘어서 이제 거시적인 시각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존재의 연속성이 나를 존재하게 됐다라는 중요한 사실도 배우고 시간의 흐름도 체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내용도 같이 기재해주면 사실에 입각한 시간 개념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죽음관인데요. 죽음에 대해서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모두 이렇게 이제 동양의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공자와 장자의 입장으로 이제 죽음은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은 서양관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건 서양관을 가르쳐준다면 동양의 유교 사상가를 소개한 것처럼 당연히 서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독교의 죽음관도 소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죽음관이 중심이 됐고, 그 뼈대로 또 다른 사상들이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주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뼈대이기 때문에 같이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진 곳이 없고, 제가 발견한 곳은 이제 다른 여기 고등 부분도 그렇고요. 한 곳이 있긴 했는데 뒤에 한번 보건교과서에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품위 있는 죽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죠. 죽음을 마치 우리 학생들이 품위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 서술이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있는 YBM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를 품위 있는 죽음을 보장하기 위한 예시로 이제 법률 중에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시행되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마치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식의 이제 서술이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천재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상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막연하게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죽는 게 품위 있는 죽음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등보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의 종교적인 의미 중에서 기독교적인 의미를 서술한 유일한 출판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죽음 이후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윤리적인 현안이 되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안락사라던가 안락사 내용에 대해서도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있다.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요. 그 안에서 윤리적인 쟁점이니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거들을 배우면서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안락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배우고 있나요? 그 부분을 배우지 않은 채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배운다면 기독교 관점이 아니라 본인의 관점에서 듣기 좋은 거, 본인이 논증으로 봤을 때 맞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찬성 반대를 가겠죠. 이 근거에 성경이 근거가 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주제를 다뤄지고 있다 보니 교회와 가정 안에서도 이 부분을 이건 세상에 나오는 주제야 라고 터부시할 게 아니라 다뤄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주제가 어떤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꼭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교육인데요. 통일교육 혹은 안보관, 국가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들이에요. 네. 일단은 2015년도 개정 교과서에서 초등교과 과정에 북한 아동을 인권을 미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한과 북한의 생활의 모습을 찾아보자. 어린이를 위한 날이 2번 있어요. 왜 2번 있는지 아세요? 그 김일성의 생일의 날과 그 다음에 어린이날 이렇게 2번. 이 날이 2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북한에는 어린이날이 2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하는 곳을 정해줘요. 정해주는 게 무슨 뜻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선택해서 갈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화돼서 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빠는 북한도 응원할 겁니까? 남한과 북한이 왜 한민족인지 얘기하자라고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통일이 됐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들만 강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행히도 2022 초등교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전체 삭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통일에 관련된 초등 부분에서의 교육은 이렇게 한 페이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저를 치워주시면 오른쪽 밑에 이렇게 한반도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게 있어요. 한반도 전체가 하나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초등 수준에 맞는 이제 이렇게 미화된 내용 없이 잘 가르치게 되었고 중등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북한의 이념이나 체제에 대한 설명들이 보시는 대로 없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없어요. 사회 파트에서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나라에서 이제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만 얘기하지 북한은 어떤 이념에서 어떤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통일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북 분단의 책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왜 분단 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내용들에서 신탁 통지가 결정되고 미국 소련에 의해서 북이 30도 쭉쭉쭉 내용 되는데 여기서 가장 큰 누락된 부분은 분단이 북한의 부당한 남침에 의해 시작됐다. 6.25 전쟁이 부당한 남침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내용은 언급된 곳이 없습니다. 역사과에서 내용을 가르친 거다라고 반박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도덕 파트긴 하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도덕 과목에서 그 부분을 언급해야죠. 그래야 제대로 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경계와 공존의 대상으로서의 북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위해선 관심과 열린 마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가지. 네, 교류와 협력, 평화 감수성 이런 식으로 안보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 교육과 좀 비슷하죠. 무조건적으로 일단은 수용하고 관심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바람직한 남북관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 부분에서도 이제 7개의 출판사에서 통일의 경제적인 관점이 중점이고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인 행동은 언급되지 않고 또한 통일의 당위적인 측면, 이러한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확달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측면도 언급하지 않고 평화 통일을 강조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제교육도 이 부분도 이제 경제관의 이제 올바른 제시가 부재된 내용이 문제점인데요. 먼저 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이 부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학생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제사회가 자본주의, 혼합경제 이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대전제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국제사회 속에서 계획경제를 선택해서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시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려면 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고 선제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에서는 부재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등장해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경제체제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 7개 사회 파트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혼합한 혼합경제를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한 교과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많죠. 이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교육 부분인데요. 네, 성교육 부분은 먼저, 지난 교육과정에서 문제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나열했을 때만 했을 때 이렇게 7개였고 더 많았는데요. 음란물이 중독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다음에 강조하더라도 일부만 강조하고 그다음에 자위행위를 오히려 지향하고 권하고 괜찮다. 성적인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것이 자유행위다. 성매개 감염병에 대해서 그 감염 경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들, 그다음에 생명 존중 교육이 부재하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리를 강조하고 이런 교육들이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2022 개정 교과서가 채택되고 그 교육 과정이 이제 자리 잡아가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소리를 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적인 분들이 소리를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2 개정 교과과정에서 수정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성평등, 성소수자 표현이 처음에는 들어갔으나 삭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성 관련 표현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섹슈얼리티죠. 섹슈얼리티 표현을 전면 삭제하기로 최종본에는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이 이 교육 과정을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부분의 이지원 천재교과서 교문사 동아출판사에서는 삭제되거나 내용이 바뀌었어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언급, 총체적인 성, 젠더에 대한 내용이 많이 삭제됐어요. 하지만 아직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은 성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은 이전에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소극적인 건 내가 원치 않는 성행위에 대한 누군가가 나에게 권했을 때 나는 싫어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고요. 적극적인 성적 자기결정권, 이게 마치 나의 권리가 돼서 내가 마음껏 성행위 할 수 있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할 수 있을 때 난 할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적극적인 성격 자기결정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 때 물론 당연히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적극적인 의미까지 배워야겠죠. 하지만 이걸 배우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 권리, 즉 자유를 행사했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시기인가요? 아이들이 본인이 성행위를 했을 때 수반되는 게 쾌락과 동시에 임신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죠. 성행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쾌락도 주셨지만 동시에 수정이라는 생명이 잉태된다는 어마무시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나요? 아이들은 말할 수 있겠죠. 나 책임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때 소극적인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니면 그 두 가지를 가르쳐줄 때 그 선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출판사마다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매개 감염병도 변화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뉴스를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 뉴스에서 분명 헤드라인이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 매개 경로다라는 게 타이틀인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발췌해온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 교묘하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등보건지구문화에서는 유럽, 미국 등에서 얘기하면서 HIV 감염인 중 남성이 92.3이다. 그 중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61.6, 이성 간 성접촉이 37.5 이렇게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등보건 지구문화에서도 지구문화 출판사에서는 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술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기 그림이 지구문화, 시마스, 다무메 아예 생식기 그림이 없어요. 생식기 그림이 없어도 통과될 수 있고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이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뜻인 거죠. 반면에 이제 몇몇 교과서는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굳이 이제 외부 생식기 살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조기성애아나 다른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근데 심지어 이 사진은요, 원래는 중국등보건 YBM 이거보다 더 적나라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거해달라라고 요청해서 나름 순화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식기의 그림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놀랐던 부분인데요. 기술과정에서는 중고등 기술과정에서 원래 자유행위를 되게 손을 깨끗하게 닦고 하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서술했었는데 전부 다 삭제가 되었고요. 중학보건의 일부 자위행위에 대한 서술인데 어떻게 서술되어 있냐면요. 네. 인간의 성욕구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조절될 수 있는데 자위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다. 그다음 말풍선 보시면 자위행위를 할 경우에 손을 깨끗이 씻고 생식기에서 상처를 내는 기구나 이물질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장벽을 허물다 베리어 프리라고 하면서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려는 운동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우리는 공간마다 문턱들이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겐 그게 다 장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허무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평등에 더 가까워지는 공간 활용법이다 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베리어 프리는 양성 그 화장실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례로 이제 여기가 이제 샬롯타운이라는 그 도시에서 실제 부시장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이제 하달된 권고안에는 베리어 프리를 하라,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어라 라고 여기 밑에 써 있죠. 영어로 베리어 프리 워시룸을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 얀코브는 젠더 뉴트럴 워시룸이 이 권고안에 포함된다, 연장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젠더 뉴트럴 워시룸도 만들 거다 라고 하면서 이게 기사가 됐었어요. 그래서 실제 베리어 프리는 이제 성중립적인 화장실까지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우리 아이들이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이제 차이가 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 8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을 2개 정도 읽을 텐데요. 함께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마땅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한국말로는 왠지 늙어도니까 작년이 됐을 때에 이것이 어렸을 때 가르쳐준 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나오지만, 영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올드라고 돼 있어요. 늙는 거. 그냥 나이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가르쳐준 것들이 늙었을 때 떠나지 않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잖아요. 이 명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제가 아닌 것은 없지요. 이 말씀의 명제의 대우는 무엇일까요? 바로 늙어서 만약에 그것을 떠났다? 그렇다면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뜻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혹은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딘가 옳은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 should go 해야 하는 그 길을 떠났다면 어렸을 때 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을, 사람들을 한탄하고 지적질하는 것에 멈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던 저희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저희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하실 수 있냐면요. 학부모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 내 교과서 보기, 내 아이 교과서 보기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먼저 아이들이 교과서 학교에 두고 다니죠. 요즘에는 그거 가지고 와서 요즘 뭐 공부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그걸 보면서 지적질하고 너 이런 거 배웠어, 이거 잘못된 거 알아? 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계로 시작해야겠죠. 오늘 학교는 잘 다녀왔니?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니? 오늘은 뭐 배웠니? 이런 관계 형성과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교과서를 직접 봐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 참여 운동까지, 그리고 피켓팅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상하네요. 네. 재정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교과서를 몇 권을 봤다고 말씀드렸나요? 224권을 봤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예요. 전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이제 출판해서 제가 시중에 구매할 수 있지 못한 교과서들도 더 많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희는 그거 보고 끝입니다. 그거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대안학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거 사고 그냥 끝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서, 이걸 분석하기만을 위해서 이 모든 도서들을 다 구매하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고, 네, 재정으로도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어요.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리플렛인데요. 아이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방법, 모니터링에 동참하셔도 되고, 민원으로 동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정기 후원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제목 읽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5가지 기도 제목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초중고 교과서에 들어있는 다음 세대에 유해한 내용이 모두 문제로 제기되고 미래 세대가 배우기에 유익한 교과서로 바르게 고쳐지게 하옵소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숨어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모두 드러나 배제되고 미래 세대를 아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재들로 다시 채워지게 하옵소서.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 현장과 미래 세대가 마주한 문제를 바로 인식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학부모, 교사, 학생이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 학부모들의 자녀 사랑이 이제는 자녀의 교과서를 보는 문제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열로 다시 불붙게 하옵소서. 미래세대 연구소가 2025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과서 문제를 개선하는 데 실제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과 사람을 채워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을 드리면 저희 교육 현장에서 실제 우리 교사분들이 앓고 있는 고충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 2025년부터 도입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선생님들을 행정적인 부분에서 엄청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공무원들이 모든 것들을 다 서류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은 학부모 응대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정말 악성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작년에 자살하셨던 선생님이 24분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가는 대상으로. 근데 지금은 많이 상처받고 많이 문을 닫으셨어요, 교사분들께서.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보호적이고 이렇게 보수적인 그런 태도들에 너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고 나를 이렇게 대하는지 한탄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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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아이가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반대한민국적인 세력들 내용들을 가르치고 반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8가지의 문제들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적인 그런 세력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들을 대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해방하고 아이들에게 악한 것들을 베풀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영들이 제거될 줄 믿습니다. 주님, 또한 보이지 않게 암약하고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하나님, 그 세력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보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세력들과 하나님, 그런 아버지 집단들이 있다면 하나님, 빛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지적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비난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명하게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정부와 하나님 이와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 장관과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고위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자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하나님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분들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분야의 문제점들로 인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게 고충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혹여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교사와 학생들과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뭔가를 당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교육 현장에서 하나님 힘든 아버지 고충으로 계시는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것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열과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에 하나님 교육 아버지 열과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1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미래세대 연구소와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은 아버지 2025년도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알리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를 일하는 아버지 모든 근무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의 주인 되시고 우리 아이들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